컨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용어는 스왑. 요거 좀 어려워. 트랜잭션. 죄다가 영어로 갖다 쓰네. 진짜 놀라운 게 막 100배, 막 120배 막 이런 거래. 300배 막 이런 거 하고. 레버리지를 증거금은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1%만 움직이면 청산. 근데 비판에서 청산 어떻게 나오냐. 뭐 아직 콜이 안 오고 그냥 알아서 청산돼요. 전화 안 와. 근데 제가 그때 썼던 방식이 뭐냐면 선배는 코인 투자 많이 그럼요. 하시죠? 저 한번 청산당했다가 총살? 청산. 총살. 나 왜 총살이라고 들었지? 청산할과 다름없었지. 네. 되게 많이들 걱정해 주시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청산, 강제 청산 당한 걸로 이제 상당히 더 유명해지신 맞아요. 우리 알고란. 맞아요. 알고란은 그 채널 이름이고. 그렇죠. 알기 쉬운 격일수 고란TV. 알고란의 이제 고란 기자. 네. 저한테는 이제 기자 선배여가지고 편하게 그냥 선배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제 수익률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보세요 선배. 비트코인 수익률 보세요 여기 468%. 오 위믹스도 들고 있네? 네. 정라도 들고 있고. 장난 아니죠 수익률. 그쵸. 비트코인 투자 근데 이게 뭐야? 양이 너무 적잖아. 이게 뭐야? 수익률 468%, 평가손익 4,897원. 보통 이 4,897원쯤 나오는 평가손익은 이렇게 옮기다가 우술이 남은 거 그건데. 예전에 2017년에 한번 스터디 하려고 한 2,300만 원 샀다가 그때 손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00원이 남아 있었나 봐. 맞아. 그 지금 1,000원이 지금 한 5,000원, 6,000원 된 거예요. 그렇죠. 평가금에 5,900원. 야, 일단 뭐 변동성은 장난 아니더라고. 어우.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벌써 이제 뭔가를 하려 해가지고 기초부터 일단은 용어부터 몇 개 선배 여쭤볼게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건 원체 이제 유명하니까 블록체인은 그냥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그게 이제 너의 컴퓨터, 나의 컴퓨터, 저 사람의 컴퓨터, 어디 컴퓨터에 서로 같이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지? 분산 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원장이 나눠져 있다. 어디 뭐 중앙 정부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나 이게 없는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테고 그 월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지갑이잖아요. 지갑. 그냥 계좌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좌. 계좌. 자기 계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월렛은. 요거 좀 어려워. 트랜잭션. 뭐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된다. 뭐 트랜잭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거래, 이체 뭐 이런 거잖아요. 거래, 이체 이런 거잖아. 그냥 이체하는 거예요, 이체. 근데 그걸 왜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이체라고 그러면 되지. 이게 코인이 출발이 외국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용어가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약간 이 감이 이체라고 하는 것보다 트랜잭션 해야지 뭔가 약간 블록체인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있어 보여. 그냥 있어 보여. 그냥 다 그렇게 쓰는 건데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체랑 똑같은 거고 왜 트랜잭션이라는 말을 쓰려면 트랜잭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보면 뭐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고 뭐 원장 있고 뭐 이런데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이다 그러면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더스캔.io인가 커민가 이거 봤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트랜잭션 그 번호 있잖아요. 아이디가 있으면은 지금 어떤 코인이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움직였는지가 다 나와요. 그 일련의 행위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명하다는 거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고란 기자가 이대호 기자한테 얼마를 보냈다라는 게 이제 나와요. 있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그 블록체인의 익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명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갑 주소는 나오는데 이 지갑이 내 건지는 모르지. 대호 씨 건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1, 2, 3, 4번이 5, 6, 7, 8한테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쵸. 임명화되어죠, 당연히. 마이닝. 이거는 마이닝. 채굴이죠, 채굴. 채굴. 채굴이잖아요, 채굴.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의 이제 화랑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차고 1차가 2017, 18년에 있었잖아요. 17년에 중국이 9월 달인가 ICO까지 이제 금지를 하면서 약간 굉장히 차단에 나섰어요. 너무 약간 투기 바람이 막 불어 그랬거든요. 지금도 완전히 다 금지하고 있고 뭐 허용한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얼마나 그 강도를 좀 조이느냐, 좀 느슨하게 하느냐인데 2017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채굴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중국에는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네. 채굴 한다면서 포크레인 갖다 놓고 채굴 한다고 코인 사라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거기서 코인 나온다고? 땅 파면 코인 나온다고? 반장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대요. 마이닝이 이제 채굴인데, 요거는 제 뒷부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게 채굴이 필요한 코인이 있고, 채굴이 맞아요, 필요하지 맞아요. 않은 코인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컨펌이라는 건 뭐예요? 컨펌, 뭘 확인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죄다가 영어로 갖다 쓰네요. 트랜잭션이 일어난 다음에, 네. 확인 절차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2번, 리플은 뭐 6번, 비트코인 6번 뭐 이렇게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알고랜드는 120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확인한 작업을 거쳐서 그 컨펌 작업이 완료가 돼야지 그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 컨펌 누가 해줘요? 그게 블록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블록을 거치면서, 네.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은행 직원이나 뭐 비트코인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게 컨펌이 됩니다. 컨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블록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냥 이게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컨펌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내가 업비트에서 돈을 빼서 바이낸스로 보낸다. 비트를 코인을 빼가지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래소가 한 번 더 컨펌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낼 수가 있어서. 그 좀 이따 뒷부분에 그것도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 개인 지갑이면 네. 철저하게 탈중앙이고 아무 누구의 개입도 없이 다 코드로 움직이는데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이 거래소 지갑에 있는 코인을 내가 만약에 외부로 뺀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소가 이 지갑 이게 지금 거래가 맞는지에 대해서 거래소가 한 번 더 컨펌하는 작업을 거쳐요. 그거는 그냥 블록 입장이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 그래서 뭐 빗썸은 출금이 늦네, 뭐 코인원 출금이 늦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펜딩이란 뜻이에요? 펜딩? 네. 아니 그건 이제 거래소가 하는 것도 펜딩이고 보통 펜딩이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 블록이 예를 들어 블록 생성이 컨펌이 뭐 보통 한 뭐 30초 만에 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트랜잭션이 막 몰려, 거래가 막 몰려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야. 대기 시간. 대기 시간. 그래서 이게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내가 이 대기 시간을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수료를 많이 주면 돼요. 그래요? 수수료를 많이 주면, 이거 가스라고 하거든요, 수수료를. 가스비를 많이 쓰면 내 순서가 이렇게 앞으로 딱, 이렇게 와요. 그게 공정한 거래예요? 공정하지. 가스비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 뭐, 하기사 저게 에버랜드도 무슨 티켓 사면 더 먼저 가서 설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이게 거래소에서 보낼 때는 거래소가 책정한 그 수수료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일정액을 받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수수료가 올라갔다 싶으면 거래소가 수수료를 올려요. 그리고 약간 지금은 뭐 트랜잭션이 없어가지고 수수료가 좀 내려갔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내리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개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코드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딱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지갑이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있어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 느리게 할래? 패스트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빨리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선착순 판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 거래가 내가 빨리 사고 팔려는 거래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려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려는 거래도 있고 대충 수수료를 많이 쓰는 거래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공모주 청약 같은 거, ICO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공모주 청약 같은 거 이러니까 어떤 회사가 처음에 이제 코인을 찍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발행 시장 있고 유통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또 발행 시장에서 발행할 때는 코인 가격이 아무래도 싸요. 그러면 요거 싸는 걸, 자, 우리 앞으로 이제 12시부터 지금 코인을 100만 개를 팔게요. 와서 빨리 사가세요. 이러면은 그 개당 가격은 보통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ERC20이라는 그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1이더에 뭐 10개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만약에 사게 되면 약간 너무 뻔한 게 이게 유통시장에 오면 되게 비싸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빨리 사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눌렀는데 그러니까 20개를 사겠다고 이 이더를 보내는데 수수료를 높게 안 쓰면 가스비를 높게 책정을 안 하면 내 순서가 뒤로 몰려서 그냥 막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스비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쓰고서 그걸 이제 순서를 가로챈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가스비를 쓰면서 이거 하는 것도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개미들이 할 영역은 아닌 게 가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큰 손들이 다 쓸어가.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 막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구나. 야, 그러면 거의 이거 증권 쪽 IPO 공모주 청약은 굉장히 공정한 거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랜덤으로 추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판매 플랫폼이 있으면 우리 플랫폼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줘요. 그럼 그 포인트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우선 큐, 프라이어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따로 풀을 만들어. 이 사람들한테는 500개 배정하고 일반인들한테는 500개를 배정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프라이어 뭐요?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우선 큐라고 불러요. 큐? 큐. 프라이어티 큐. 왜 큐라고 그러지? 아무튼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불러가지고 컷 할당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면은 여기 내가 막 포인트를 막 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 그 프라이어리티 풀에서는 한 예를 들면 뭐 100명이 경쟁하는 거야. 100대 1이야 경쟁률이. 그러면 이 일반 풀 있잖아. 여기는 10,000대 1, 100,000대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ICO 상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ICO랑 상장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IPO를 하는 게 공모를 하는 거고 기업을 공개하는 거고 상장을 하는 거고 거의 아니지, 같은 말인데. 아니지. 왜요? 정확히 말하면 IPO랑 상장이랑은 다르죠. 왜 달라요? 리스팅하는 거하고 IPO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퍼블릭이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꼴은 아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IPO를 어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IPO를 한다라는 건 그렇죠. 이꼬르 리스팅, 상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예를 들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직상장했죠. IPO 안 하고. 그러니까 공모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상장을 버렸죠. 직상장. 그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 우리나라 없나? 물론 이게 IPO의 퍼블릭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공모 자금을 받는 것만 IPO다 하면은 사실은 스펙 합병 상장도 IPO는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어찌됐든 간에 상장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IPO 이꼬르 상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코인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ICO부터 일단은 IPO가 그러니까 퍼블릭한테 돈을 모으는 작업이잖아요. 그 ICO 똑같아요. 이게 ICO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IPO에서 왔어요. 그렇죠. Initial Coin Offering. 퍼블릭이 아니고 코인으로 이제 코인을 뭔가 발행을 한다라는. 그 똑같아요. IPO하고. 그러면은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이면은 ICO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초적인 방법이 ICO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코인을 발행을 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건 이제 지분을 넘겨주는 건데 지분을 넘겨주지 않고 코인이라는 거 막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서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ICO랑 상장이랑은 여기서는 다른 개념이고. 다르죠. ICO는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내가 어디가 이제 ICO, 대호 코인을 ICO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100개를 받았어요. 그럼 이 100개라고 하는 건 어디서 거래가 되냐라고 하면은 상장이 안 되면 거래가 되는 마켓이 없잖아요. 일단 받아갖고 있어. 그래서 거래는 돼야 되니까. 받아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짜친 거래소부터 상장을 시작해요. 처음부터 문턱이 낮은 거래소. 처음부터 막 업비트, 막 바이낸스 이런 데는 못 가지. 그래서 가장 먼저 대체로 상장하는 게 덱스에 많이 상장을 해요. 그게 제일 덱스가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해서 여기는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는 거래소예요? 이건 그냥 코드로 운영되는 거래소예요. 뭐 미국에 있는 거래소고 이게 아니고 국적이 없어. 거기 그냥 이게 탈중앙이야, 탈중앙. 그 뉴욕에 있는 거래소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그거는? 그건 안 중요하고. 유니스왑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나 애들이? 어딨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 덱스 예를 들어 거래소이면은 뭐 여기는 약간 구조가 고객센터 좀 전화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없어. 여기 덱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여기 덱스에 먼저 상장을 하는데 이 덱스가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일반 중앙화 거래소와는 좀 달라요. 방식이. 거래되는 방식이. AMM 방식을 쓰는데. 어려우니까. 그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이 코인이 우리가 얘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핸드폰 코인이 12더 너무 많다. 한 0.012더에 해당하는 것 같아. 이게 100개가 있어야지 1이더야. 그러면은 덱스에 상장할 때는 얘네가 상장을 할 때 여기 풀에다가 100개의 이더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10,000개의 이 코인을 넣어요. 10,000개의 대호 코인을. 그럼 이게 지금 가치가 똑같잖아. 얘네가 책정한 가격이잖아요, 이게. 100개의 이더와 10,000개의 이제 대호 코인을 이제 넣어놔요. 그럼 이제 이 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만약에 대호 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더를 여기다 집어넣고 대호 코인을 빼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거래 통화 수단이 되는 거 이더리움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내가 이더를 넣고 대호 코인을 빼가면 어떻게 돼? 대호 코인 숫자는 줄어들고 이 풀에 이더는 늘어나죠. 그러면 이더와 대호 코인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데오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덱스에서는. 뭐 아무튼 간에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저는 궁금했던 건 덱스도 하나의 거래소고 네, 거래소. 누군가 앉아서 막 이렇게 운영해주고 막 직원들이 앉아있고 막 이렇게 전화 없어요.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유니스왑이 개발자가 12명인가 있는데 지난해만 40조인가 얼마의 거래를 처리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서 돌아가는 거래소고 알아서. 거기도 수수료를 버는 거고 네. 거기도 그것도 주주가 있을 거고 그걸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주주가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주식회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니 덱스라는 거래소 그러니까 그게 주식회사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근데 되니까? 거기도 수수료 수입을 받아서 돈을 벌어가는 그 수수료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거래를 하려면 예를 들면은 지금 상장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사에서 이렇게 약간 풀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걸 이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유니스왑이니까. 하여튼 여러 코인들 뭐 주고받는. 뭐 있어요. 데오코인과 고랑코인을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보통의 거래소는 이 데오코인과 고랑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데오코인과 고랑코인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데오코인을 넣잖아요. 데오코인과 고랑코인을 넣어. 내가 넣어요. 내가 넣어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잖아? 또 수수료가 나오죠? 네.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한테 그걸 떼줘요. 제3자. 그 거래소가 그걸 다 역할을 해주고, 당신네도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으니 수수료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게 디파이랑 또 연결되는 거죠. 기본 용어인데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나 말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예전에 3프로 나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왜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건져 올려주세요. 이 정도 수익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ICO와 상장은 다르고, 보통 ICO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코인을 받은 다음에, 이게 상장을 해야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일어나야지 가격이 오르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근데, 예를 들면 약간 문턱이 낮은 거래소가 보통 이렇게 약간 좀. 짜치는 거래소. 짜친 거래소고. 그래서 신용도가 안 좋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레벨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업비트에 상장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막 뛰어. 4대 거래소 들어간다. 바이낸스 상장했다 그러면 또 뛰어. 여기서 가장 끝판왕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에 상장했다 그러면 가격이 또 확 뜁니다. 거긴 문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아무나 저 거래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새는 좀 많이 낮아졌는데 아무튼 그래도 코인베이스 그래서 코베빨이라고. 그 코인베이스에는 도지코인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야? 뭐? 도지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9등인가 10등인데. 그러니까 장난으로 만든 코인도 어찌됐든 상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수료 얘기 좀 했잖아요. 근데 수수료도 종류가 되게 많다면서요. 무슨 가스피. 이게 도시가스 요금 말하는 거죠? 코인 채굴을 할 때도 도시가스 필요하고 하니까 아니에요? 가스비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이더리움 계열 체인에서 이게 가스비가 아니라 가스피, FEE. 가스비라고도 하고 가스피라고도 하고 뭐 그냥 부르는 사람 따라 달라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수수료? 네, 가스, GAS, 가스. 왜 거기서 가스? 왜 가스라고 부르지? 저는 그냥 가스라고 불러서 저도 가스라고 부르는데 가스피라고 그냥. 미국에선 가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기름값 뭐 이런 거여서 그런가? 이걸 이제 뭔가를 옮겨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가스비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요. 왜 가스비인지. 가스피라고 하는데. 뭐 가스비라고도 하고 가스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식 거래 수수료처럼 거래 수수료랑 뭐 다른 거예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수수료가? 이게 자꾸 수수료를 이제 주식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중앙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처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 지금 삼성증권에 있는데 이걸 미래에셋으로 옮기고 싶으면 내가 옮길 수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권사랑 예탁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수료를 받겠지. 뭐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겠죠. 주식 원래 옮길 때 한 종목당 2,000원씩 받습니다. 2,000원씩 받아요? 아이씨. 아무튼 그리고 받아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이 다 나한테 있어요. 탈중앙이라는 거지. 탈중앙 쉽게 말해서. 자,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내가 옮길 수 있어요. 그냥 내 지갑 주소 찍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 계좌로 송금하기. 네, 맞아요. 이런 것처럼. 네, 그거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걸 심지어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지갑에서 내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대오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내가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코인을. 이렇게 이제 코인과 코인끼리 옮겨갈 때 아까 나왔던 트랜잭션이 일어나잖아요. 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여기 이제 가스비가 발생하는 거죠. 일종의 이체 수수료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 가스피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채굴자들이 갖고 가요. 채굴자? 그 거래소가 아니라? 아. 자, 여기서 자꾸 이제 거래소를 이렇게 끼고 얘기하니까 이제 끼고 얘기하자면 거래소가 내가 코인을 이체할 때 수수료를 받아요. 그거는 거래소가 징수하는 수수료예요. 그럼 걔네 그걸 받아서 어디다 쓰냐? 요 가스비 내는 데 써요. 아, 그러니까 거래소가 가져가서 그 중에 일부를 가스피로 주는. 이거를 거래소가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적게 받아도 안 돼요. 그 중간에 좀 약간 마진 떼먹을 거 아니에요? 안 떼먹어요? 그 마진을 안 떼먹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겠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맞아. 그렇다고 모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자란 코인을 자기네 걸로 메꿔야 돼. 코인을 자기네 코인으로. 들받으면. 근데 자기네 코인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왜? 너무 거래가 법인은 크니까. 코인을 못 사. 그 거래소는. 그래서 처음에 거래소가 세팅할 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임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가가지고 코인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계정에 넣고 이러면서 그게 약간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뭐 세법상 문제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빚어졌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법인은 코인을 못 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걸 되게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을 이체할 때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을 뺄 때, 이더리움 뺄 때 0.01 이더를 뭐 징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아까 말한 그 가스비로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래소가 대신 지불하는 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채굴자들이 받아간다는 뜻은 이거를 이제 뭐 비트코인을 만든 무슨 뭐 사토신가 머시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채굴을 했어. 근데 홍길동이가 채굴한 그 코인을 내가 이렇게 거래를 했어. 그럼 그 코인을 거래한 그거에 대해서는 홍길동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체인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네네네. 말이 체인이 연결이지 이게 보면 컴퓨팅 파워가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시 파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얼마나 많은 연산 능력에서 이 체인을 이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이닝 하면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막 그 기판 같은 게 쫙 있고 막 이러잖아 컴퓨터들이. 그 계속 돌아가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 GPU 같은 거 쫙 깔아놓고 맞아요. 연산시켜가지고 그 안에 뭐 수학적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게 이제 코인을 뭐, 이제 하나씩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체인을 연결시켜 주는 데는 이 채굴자들이 있어야지 체인을 연결시켜 줘요. 네. 그럼 이 채굴자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처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채굴을 하면 채굴. 이거 자기네가 팔아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블럭을 만들면서 보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쵸, 여기에 그러니까 더해서 블럭을 만드는 대가로 받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거고 이거 전송을 할 때도 이게 체인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블럭 안에다가 기록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 역할을 채굴자들이 하면서 그 가스비를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먹는 거죠. 그 대가로.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그 블록에다가 뭔가 이제 새겨지는 느낌으로 기록이 되는 느낌으로. 근데 그거는 채굴자들이 기록해줘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블록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여기에 그냥 기록이 남는 그런 거죠. 그러면 채굴자들은 그냥 처음에 채굴한 그 일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할 거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체가 일어날 때마다 고기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블록에다 새겨줘야 되니까 체인을 이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 채굴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자동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는데 저 고란 씨가 저기 비트코인 누구한테 송금한다고 기록해줘야지 이거 아니고. 그건 다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고. 자꾸 이게 채굴하는 생각이. 그래서 2,100만 개가 네. 2140년까지 채굴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그러면 2140년에는 예. 채굴해봐야 제로잖아요. 예. 그러면 채굴자들이 뭐하러 이거를 유지를 하겠어요, 체인을? 그죠? 네. 그러면은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체인이 이제 끝난다. 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믿는 사람들 쪽에서 하는 주장인지 아니면은 사토시가 왜 2140년으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쯤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비싸져 있을 거고, 이체 수수료만 먹고 살아도 채굴자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체인은 안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화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한정된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반영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때는 채굴자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이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네. 자, 여러분 요게 기본 용어 편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는 다 이제 고란 기자의 탓입니다. 그 다음 용어는 스왑.
수압. 수압은 뭐 아까 통화, 아니야. 뭐 주식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래, 거긴 맞아. 한데. 예. 아까 제가 예. 덱스 얘기할 때, 예. 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 얘기할 때, 네. 유니스왑이라는 말 썼잖아요. 유니 수압. 모든 그 덱스에는 거의 수압이 들어가. 일단 수압은 사전적 용어는 뭐 바꾼다라는 맞아요. 뜻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두 개가 넣어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더가 기축이에요. 유니스왑에서는. 그 유니스왑에서 이더가 기축이고 거기다 네. 무슨 다른 코인을 넣어가지고 이 비율에 따라서 아.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수압. 근데 그 수압은 그 전체적인 걸 다 교환하는 그 자체를 다 수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스왑, 유니스왑도 있고, 무슨 그 다음에 BNB 코인, 기축 통화마다 이렇게 다 다른 게 있어요. 대충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왜냐면 여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압을 하려면 이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다 이렇게 컴퓨터 코드가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드와 프로그래밍을 씹을 수 있는 그 체인이 이더리움 체인이라서 대충 이더리움이 짱을 먹고 있죠. 그건 뒷부분에 또 좀 하나 더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내가 수압했어. 내가 뭐 수압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죠. 아,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예를 들면, 가서. 내가 데오 코인이 되게 좋아 보여. 네. 근데 데오 코인을 그 ICO 때는 못 들어갔어.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데오 코인이 지금 유니스왑에만 있어. 그러면 내 이더리움 들고 유니스왑 가야지. 가서 데오 코인 사야지. 거기서 바꾸는. 이더리움 넣고 데오 코인 꺼내야지. 그게 수압의 개념이고. 유니수압이라는 거는 뭐 거래소 같은 개념. 탈중앙 거래소 중에 제일 큰 거.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스테이킹은 뭐야, 스테이킹? 스테이킹은, 예치? 예치? 예치. 그 예치라 그러면 되지. 예치면은 어디? 디파짓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디파짓은 뭔가 예금, 돈을 맡겨놓는 개념인데, 그 스테이킹은 맡겨놓는 게 아니고, 무슨 개념이에요? 여기 맡겨놓는 거지. 이제 그 코인들 중에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채굴을 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1세대 코인들 POW 방식이라서 네. 프루프 오브 워크 해가지고 채굴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연산을 투입을 했느냐에 따른 그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네. 구조고. 네.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원래는 POW였는데 예. POS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2.0. 네. POS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이건 어떻게 보자면 일종의 금권 정치예요. 아까 체인을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체인을 유지할 때 그 수수료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채굴자들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POS는 스테이킹을 맡긴 사람들한테 이 이른바 수수료가 가는 거예요. 이 코인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이 체인이 운영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지분을 내가 넣어서 이 체인의 유지에 기여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왜 예치라고 안 하냐? 근데 예치는 이제 디파짓이고 스테이킹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 체인에 대한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킹에 대한 리워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 예금 넣고 이자 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코인으로 나오죠. 그것도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내가 스테이킹했으면 이더리움으로 나오죠. 찔끔찔끔 뭐 이자 주듯이? 맞아요. 그렇게. 근데 이 스테이킹을 저도 그렇고 이게 약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그럼 이거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거래소들이 해줘요. 알아서? 그런 서비스가 있어, 스테이킹 서비스가. 그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뭐 이자를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은행이 알아서 이자 넣어주듯이.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예치, 리워드는 뭔가 예금 예치. 이자 뭐 이런 식으로. 예치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게 어쨌든 체인에 그 영속성에 기여했다는 의미로 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이거는 그냥 맡겨만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체인을 구성하고 맞아요.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는 게 생긴다. 그래서 이거 POS. 개인이 만약에 스테이킹 잘못했다가 슬래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뭔가 이 체인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짓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맡겨만 놨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슬래싱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맡긴 그거 있잖아요. 내 코인을 맡겼잖아. 스테이킹을 했잖아. 그걸 없애버려. 너는 체인에 해로운 짓을 했으니까 슬래싱이라고 이제 해버리거든요. 이 슬래싱이 일어나는 요건들이 뭐 그럼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코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네. 그러면 여러 주주들 사이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무상감자해버리는. 벌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스테이킹이 개인이 하기엔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좀 위험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체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같이 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대신 해주는 업체들이 많고요. 한국에서는 이걸 보통 이제 거래소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낸스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른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바이낸스는 우리나라 거래소 아니잖아요. 네, 뭐 어디 거래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로벌 거래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스테이킹 받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코인원 정도? 그리고 업비트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접었어요. 근데 스테이킹을 하면 뭐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거 좀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POW에서 POS로 이제 바꾼다고 했잖아요. 스테이킹 방식으로. 네네네. 최근에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기여를 해준 사람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주는. 지금 한 몇 퍼센트 나오지? 초반에는 12%인가 나왔는데 네? 지금 아마 점점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연? 오. 스테이킹. 스테이킹에 대한 그 보상은 코인마다 다 달라요. 야, 그래도 연 12% 엄청 센 거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포스로 넘어가면 이게 그 커브가 수수료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충 한 4%로 수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맞아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거래소 이렇게 보면 무슨 뭐 BTC 마켓 있고 뭐 원화 마켓 있고 이더 마켓 있고 네.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마켓은 내가 10,000원 넣어서 10,000원씩 코인 사면 되는 거고 기축 통화가 원화. BTC 마켓은 기축 통화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만약에 BTC 마켓에 있는 데오 코인을 사고 싶어요. 네. 데오 코인이 안타깝게도 원화 마켓은 없어. 그럼 데오 코인은 어떻게 사야 되냐? 일단 업비트에다가 원화를 넣어요. 그래서 10,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요.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BTC 마켓에 가서 데오 코인을 사는 거죠. 그렇구나. 이더도 마찬가지고. 약간 심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조어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신조어 몇 개 보고 가실게요.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조어가 생겨난다 그래요. 이게 학식이라는 말도 있고, 학식은 뭡니까? 학식. 네. 학교 식당 밥 먹는 애들. 뭐 급식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이거는 대학생 투자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른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연령대가 어린 학식을 먹는 친구들이 약간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금액으로 치면 그닥 많지는 않을 텐데 숫자가 일단 많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중고등학생들 들어오면 급식이 되는 거고 대학생이면 학식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는 미성년자한테는 개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먹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직장인들은 구식이네. 구내식당. 돌고래라는 말도 있네요? 돌고래는 사실 별로 잘 안 쓰는데 고래를 많이 쓰죠. 고래. 고래는 뭐 그냥 큰 손. 큰 손. 뭐 왕개미, 뭐 슈퍼개미 이런 것처럼. 뭐 이건 간단하네. 이게 거래소도 가두리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인은 내가 옮기고 싶으면 옮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이 내가 업비트에 있는데 이거 비싸면 옮기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옮기면 돼. 근데 가끔 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체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하여간 문제가 생겨서 뭔가 개선이 하여간 그런 체인상에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체를 했다가는 이 중간에 코인이 막 사라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체인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잠시 거래소가 닫아버려요, 문을. 외부로 코인을 못 나가게 해. 내부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해요. 내부에서는 왜 거래가 가능하냐? 여기는 그냥 장부 거래예요. 우리도 은행에서 돈 송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대호 씨한테 돈을 10,000원 보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000원짜리가 대호 씨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다 모았다가 차액만. 12시부터 12시 10분 사이에 그때 왜 안 되잖아요. 은행 망이. 밤에. 그때가 금융결제원에 모여가지고 다 정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수 매도는 다 장부 거래고 다만 이걸 이제 오프체인이라고 그러고 이 코인이 거래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온체인 거래라고 해요. 이건 체인에 새겨져야 되니까. 근데 체인에 뭔가 이슈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때 코인을 움직였다가는 이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코인이 어디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잠시 셧다운하고 거래소 안에서만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인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거래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일물 일가설이 안 맞는 게 코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충 맞아. 왜? 차익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지금 돼요? 한 사람 하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 비트코인 가격하고 한국 비트코인 가격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환율을 곱해보더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차익 거래가 돼요? 그 안 돼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되긴 되지. 어렵지. 어렵지. 되긴 되는데 어렵지. 어떤 그 약간 너무 큰 차익이 발생하는 걸 좀 이렇게 축소시켜 줄 정도의 차익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는 예를 어려운. 들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한 10%만 붙어도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코인 사가지고 하면은 그 5%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카드 수수료가 5%가 나가. 네네네. 그럼 여기 김치 프리미엄이 4% 있으면 이거 하면 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약간 다른데 대충 한 뭔가 수수료를 치르고 나서도 플러스가 되느냐 보면은 그게 약간 애매한 그런 수준. 대충 한 2, 3%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까 가두를 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보면은 가두를 딱 치기 때문에 외부에서 코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매수, 매도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정 시간만. 맞아, 일정 시간만. 일정 시간만. 근데 일정 시간만 해야 되는데 우리 거래소가 막 몇 달을 가두리에 치고 막 이래가지고 욕을 먹은 적이 있었죠.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빗썸이 그때 해킹을 당한 다음에 일단 다 셧다운 시켰거든요. 왜냐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빨리 시스템을 복구를 해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까지 가두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약간 뻗빙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있는 매수 매도만 되니까 대충 한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한 10억 들고 와가지고 가격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벌어졌었죠. 그래서 가두리 펌핑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ICO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아쇼라고 불러요? 뭐 줄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아쇼? 그리고 IO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IO라고는 안 부르고 그냥 IEO라고 부르는데.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그 ICO랑 뭔 차이? 코인 오퍼링은 회사가 자 우리 이제 코인 발행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IEO는 어떻게 보면 ICO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랄까? 약간 ICO의 폐해가 짙어지니까 나오는 건데 거래소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익스체인지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면 ICO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투자의 민주화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두나무에 투자한 카카오 그 펀드가 14,000배인가 수익을 올렸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받을 때는 몇십 원짜리였는데 뭐 몇십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엔젤 투자자, 벤처 투자자들한테만 그렇게 약간 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일반인들한테까지는 기회가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코인은 ICO를 하면서 투자의 민주화, 그런 일반 ICO, 벤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 근데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투자의 민주화가 아니라 사기의 대중화가 됐어요. 사기의 대중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사람들은 VC들이나 아니면 심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심사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냥 무작정 투자한단 말이야. 묻지 마. 그러다가 사기를 엄청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IEO가 나온 건 뭐냐면, 야,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코인을 보는 눈이 조금 없지 않겠니? 거래소가 대신 해줄게. 거래소는 아무래도 우리는 좀 전문가들이 많잖아. 전문가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ICO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IEO는 거래소에 상장함과 동시에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니까. 함과 동시는 아니에요. IEO를 진행한다고 해서 100% 상장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거를 거래소가 어찌됐든 간에 ICO를 해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뜻하는 그 뜻이구나. 그리고 사채? 이건 뭐예요, 사채? 사전채굴. 사전채굴? 왜 이 단어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디파이로 들어가야지 이게 나오는 개념이라서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합시다. 사전채굴은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전채굴은. 하여튼간 사채는 사전채굴. 사전채굴, 미리 채굴을 한다는 뜻이고. 거코는 뭐예요, 거코?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어요. 왜요? 뭐 예를 들어 업비트 코인, 비썸 코인은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못 나와요. 특근법에 따라서. 왜 심판과 선수 역할을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는 없는데 해외 같은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낸스 코인. 이게 얼마였지? 2020년 초반에도 너네 했나? 안 했나? 그리고 지금 $600가 넘어요. 잡코인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제 코인 중에서 약간 잡스러운 코인. 근데 거래소도 잡거래소가 그냥 규모가 작은 짜친 애들을 그냥 잡거래소라고. 그걸 그냥 퉁쳐서? 네, 퉁쳐서. 먹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코인계에서도 먹튀는 어떤 뜻이에요? 먹튀는 뭐 거래소가 해두시고 이렇게 나르는 경우나. 그걸 거래소가 먹고 나를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되게 많았었는데 특근법 이후에 이제 그런 정리가 다 좀 정리가 됐죠? 됐어요. 그거 말고 프로젝트가 먹튀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근법이라는 건 이제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뭐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뭐죠. 그렇게 해서 거래소는 등록을 해놓고 맞아요. 운영을 해라, 영업을 해라 그거였죠. 그래서 그 등록되지 않은 거는 정부가 직권으로 뭐 말소를 시켜버리든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영업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징역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법 이후에 말 그대로 약간 잡거래소들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 정리가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40개가 안 될 텐데. 그러면 그 잡거래소를 통해서 뭐 지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대체로 이 잡거래소를 사람들이 왜 쓰냐라고 보면 그 잡거래소에만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 사려고 이제 한 건데. 잡거래소의 잡코인. 그러면 잡거래소가 정리가 되면 그 잡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이 되죠. 그렇죠. 지금 아마 먼지가 됐겠죠. 그러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뒷부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코인하고 토큰의 차이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코인은 자기 체인이 있어요. 자기 메인넷이라고 하는 자기 체인이 있어. 자기 체인이 있는 게 코인이고 토큰은 그 자기 체인이 있는데 이렇게 거기 위에서 이렇게 발행된 거예요. 그 체인을 활용해서. 그 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토큰은 코인 그 나름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뭔가의 산물이 될 수 있겠네요. 대상, 거래 대상 혹은 산물. 그죠? 바탕에 있는 기술이나 기반은 없는. 예를 들면 위믹스 코인 투자했죠. 네. 그 기반이 어디냐면 클레이튼이에요. 들어는 봤었는데. 메인넷은 뭐예요? 메인넷. 아까 그 체인이 갖고 있는 메인 체인. 그러니까 그 체인을 말하는 건데, 메인 체인을. 아까 토큰과 코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메인넷이 있냐, 없냐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요. 어렵다. 요거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기반의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ETF는 알 것 같다. ETF는 이제 ETF 똑같죠. 주식을 담는 것도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 주식을 담는 ETF처럼 여러 코인을 담는 ETF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스위스랑 유럽 쪽에는 좀 상장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아니라 코인들을 묶어놓은 지수형 상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거긴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스위스 있는 거래소에는 아마 굉장히 여러 개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돼 있을 거예요. 마진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따로? 왜 있죠? 예를 들면 바이낸스 같은 거에서도 마진이 되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국내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공매수가 가능한. 그러니까 몇 배로 왜 레버리지 해가지고 몇 배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했었다는 그거?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디파이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게 막 100배, 막 120배 막 이런 걸 해. 300배 막 이런 거 하고. 레버리지를? 증거금은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뭘 담보로 잡고 내가 하는 코인을 예를 들면은 1비트를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100배 레버리지 하면 1비트를 투자하지만 내가 100비트를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 운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1%만 움직이면 청산. 그러니까 다른 담보 필요 없이 그 청산 비율 뭐 한데 1%까지 걔는 안 잡을 거야. 뭐 0.5%만 받으면 뭐 청산시켜버리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자기 시드머니 날아가기 딱 좋네. 그래서 시드머니 날아가기 딱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드머니가 날아갔고 이 업계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나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원효띠?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야.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때 투자자 송종식 그 친구가 그 쇼츠로 올렸는데 크롬 있잖아요. 구글 크롬. 그걸로 해서 화면 조작하는 게 정말 쉽대요. 코드,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드 띄워놓은 다음에 숫자 띠띠띠띠 하면은
0원짜리 지갑이 10억이 되는 거야. 0000. 원효띠가 왜 유명해졌냐면 네. 얘가 처음에 이제 돈을 번 다음에 네. 그 DC에 주로 그 아트 갤러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0명인가? 200명인가한테 치킨을 쐈어요. 그건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 아니, 돈 벌면. 아니,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약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자기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을 못 원효씨 믿어. 보고 계시면 억울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와이스트리트로 예, 출연 바로. 아이고, 그런 억울하고 한두 번이었겠어. 지금 근데 원효띠 사칭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조작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 실존 인물이 맞는 게 뭐냐면, 얘가 그 바이낸스 리더보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 예를 들면 리더보드라고 네네네네. 해서 이렇게 약간 선물 거래해가지고 약간 성적이 좋은 사람들 1, 2, 3, 4, 5 딱 하면은 네네. 거기 항상 걔가 들어가요. 한 뭐 4등, 1등 뭐 이렇게. 아, 네, 신기하다.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정말 애국자다. 외화 보러 온다. 막 이러고. 아, 보고 싶습니다. 원효띠 씨.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김프는 뭐 김치 프리미엄. 네, 맞습니다. 원화 거래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걸 이제 국내 코인 시세가 더 비쌀 때 해외보다. 김프라고 하고, 역프는 반대로 네. 김치 프리미엄이 역 프리미엄으로 더 싸게 거래될 국내가 때, 더 싸게 거래될 때. 고를 때 하는 거고, 스캠은 이게 사기를 뜻하는 건데, 네. 스캠이란 말을 예. 딴 데선 별로 안 쓰나? 아니, 스캠이라는 말을 여기 이제 코인판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사기. 주식 쪽에서 뭐 폰지 스킴 이런 거 많이 쓰긴 한데, 스캠, 그냥 사기. 사기. 아, 이거 참 궁금했다. 하드포크는 뭐야? 하드포크. 이거 좀 어려운 용어죠. 그냥 이게 그 체인이잖아요. 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다 모든 게 다 거의 이제 그 체인이 컴퓨터가 막 연산하고 있다는 게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윈도우 뭐 10, 뭐 2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매번 업그레이드 해주죠. 네. 그러면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이게 중앙화된 곳에서는 중앙화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고쳐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업그레이드가 쫙 되잖아요.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설치하세요, 이거. 근데 여기 이제 이거는 탈중앙이기 때문에 이제 포크가 일종의 업그레이드예요. 포크는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네. 포크 중에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가 있어요. 네. 소프트 포크는 기존 거와 호환이 되는 거예요. 네. 하드 포크는 기존 거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포크는 기존 것과 호환이 되지 않는 업그레이드인데, 그러면은 하드포크를 하면 하드포크 전에 이더리움과 하드포크 한 뒤에 이더리움하고는 뭐 거래를 못하고 막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전이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소프트포크와 이제 하드포크가 있는데 소프트포크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네.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업그레이드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네, 막 섞여 있는. 근데 하드포크는 호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싫은데? 나는 옛날 게 더 좋은데? 업그레이드를 거부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부한 애들하고 그다음에 그 업그레이드가 된 애들이 있어. 네. 보통의 경우에는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옛날 거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는 옛날 체인이 조금 더 뭔가 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인 분리가 일어났어. 이제 옛날 거랑 업그레이드 한 거랑.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옛날 거는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이제 얘는 사장이 돼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만 업그레이드 된 것만 이제 남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아까 중앙화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그레이드 해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탈중앙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자들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할지 말지 약간 조합원들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이제 하드포크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를 제안을 했어. 근데 제안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약간 맥시멀리스트 뭐 약간 아주 골수 비트코인 주의자들은 그 업그레이드를 바라지 않아. 근데 놔둬라.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 쪽을 주장한 사람들은 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이런 방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지. 싸워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 아까 후진 거 있잖아요. 이 코어 쪽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코어 체인만 살아남고 이게 여기 이렇게 잔체인은 죽어요. 잔체인은 죽는데 여기 잔체인 쪽에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에는 채굴자 애들이 붙은 거예요. 중국 쪽에는 채굴자 애들이. 그러니까 이 떨어져 나온 이 체인을 계속 채굴을 하니까 이 체인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토큰 또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마치
알트코인처럼 새로운 코인처럼 이렇게 유통이 따로 돼버리는 체인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드포크가 되면 새로운 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무슨 이더리움이 하드포크에 성공했다.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하드포크에 성공했다라는 건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 네. 근데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더리움 하드포크 했는데 무슨 새로운 코인 안 생겼죠. 다 따라온 거예요? 다 간 거야. 신기하네. 예를 들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것도 그러면 하드포크 된 거 안 된 거야? 이게 이더리움이 초창기 나왔을 때 다오 사태라고 해서 터졌어요. 일종의 약간 해킹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블록체인의 정신은 뭐냐면 불가변성이에요. 바꾸면 안 돼. 과거의 기록을. 그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약간 사건을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재단이나 아니면 그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바꾸면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체인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 해커가 이더리움을 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커가 그 약간 해커의 부당이득을 약간 이제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근데, 아니, 블록체인은 해킹할 수 없다면서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해킹당했다라고 내가 표현을 썼는데. 네. 그게 약간 뭐 프로그래밍 버그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한 거라서 그냥 내가 그냥 해킹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리고 해킹당한 적이 없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코인은 해킹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하드포크를 하는 거 이제 일종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애플이라는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한다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나카모토 사토시인가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 탈중앙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다 개발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개발자들이 제안을 해요.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EIP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 EIP 숫자가 붙어요. 최근에 이루어졌던 런던 하드포크에서는 EIP 1559와 EIP 몇 개가 지금 통과가 됐어.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투표하는 거야? 투표를 하는 거지. 야, 이거는 맞아. 이건 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주의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하고 비탈릭 부테린이 거의 뭐 좌지우지하지 않냐. 부테린이 이거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죠. 탈중앙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요, EIP. 근데 아무래도 비탈릭이 제안을 하면 대충 통과해. 그러니까 이쪽에 의지를 갖고 뭘 하면은 대충 다 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탈중앙 맞아? 너네? 야, 너네 비탈릭 부테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 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비탈릭 부테린 역시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계속 조금 약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참 듣다 보면 이제 참 드랍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드랍이 나오네요.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그냥 공중에서 드랍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 뭐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코인을. 왜 공짜로 줘요? 마케팅. 홍보 비용. 아니 그리고 공짜로 준다고 하면 되지. 이걸 뭐 에어드랍이라고 어렵게 말했어. 이거 왜 에어드랍? 에어드랍. 아무튼 특정 이벤트일 때 공짜로 주는 거. 근데 이거는 에어드랍식으로 이 코인을 많이 쏴주면 쏴줄수록 별로 안 좋은 거네. 싼 코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 회사가 뭔가 신제품을 내놨을 때 마케팅 비용 다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그 분배 물량을 이거 뭐 10%는 마케팅 비용, 뭐 10%는 생태계 기여자들한테 주는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 배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엽전, 동전, 지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잘 안 써요 이런 말은. 1원 단위의 코인들이 엽전이고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래도 1,000원 이상 넘어가면 지폐 모른다는데 아니 1원 단위 코인도 있어요? 있죠. 뭐 10원짜리 코인도 아니고 1.2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건 한 틱만 움직여도 어마어마하네. 그런 게 있습니까? 상태 안 좋은 것들? 요렇게 해서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만 1시간 한 것 같은데? 어디, 이해가요? PD? 이해가? 한 사람은 이러고요 하고, 한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젓네, 이렇게. 질문, 뭐.
어떤 거는 왜 원화 마켓에만 상장하고 어떤 거는 왜 BTC 마켓에만 상장하느냐 요 질문. 다 원화 마켓 하고 싶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일종의 BTC 마켓이 조금 더 약간 더 모험적인 프로젝트가 더 상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라는 건데, 이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BTC 마켓이 왜 생겼냐면, 그 초창기에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가 모든 코인을 다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원화 입금이 쉬운 거래소가 없었어요. 우리는 되게 엄청 쉬웠잖아. 그래서 이제 원화 마켓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통용되는 그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BTC 마켓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걸 이제 약간 대체하는 게 이제 이른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럼 원화 마켓, BTC 마켓 이렇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 원화 마켓이 지금 있는 거래소는 4개밖에 없어요. 이른바 4대 거래소. 네. 왜냐면 그 은행 계좌가 연결된 곳이 네. 4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4개의 거래소, 나머지 거래소들은 어쩔 수 없이 BTC 마켓을 해야 돼. 왜냐면 워낙 마켓이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면 고팍스 같은데, 네. 지닥 같은데. 여기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화 마켓, BTC 마켓 있을 때, 자, 원화 마켓은 누구나 다 하고 싶고, 원화 마켓 상장이 되면 원화로 사기가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네. BTC 마켓에 있으면 일단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이걸 사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상장을 할 때는 BTC 마켓에 먼저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해서 약간 뭔가 좀 거래가 안정화되고, 뭔가 뭐 좀 입증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원화 마켓 상장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이제 투 스텝을 거쳐요. 같은 거래소 내에서도 BTC 마켓 있고 원화 마켓이 있는데, 원화 마켓 상장하면 훨씬 더 펌핑이 나요. 근데 BTC 마켓에만 먼저 거래소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상태를 봐서 원화 마켓도 열어주고 이럴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데는 BTC 마켓에 상장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화 마켓 상장이 안 된 애들도 있고, 아니면 상장하면서 즉시 원화 BTC 다 상장시키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BTC 마켓 상장됐다가 원화 마켓 상장됐는데 원화 마켓에서 상장 폐지시킨 애들도 있고. 그 상장과 상장 폐지 심사는 다 각각의 거래소 마음. 그게 약간 문제죠. 뭐 우리나라도 뭐 주식 상장 폐지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 거래소의 상장 폐지 절차 뭐 되게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불투명하고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이러면서 뭐 위원회라든지 그쵸,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시장 위원회라든지 외부 인사들도 같이 합류해서 심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니까. 자, 이제 기초반이 끝났습니다. 초급반 끝났고 이제 중급반 갈게요. 좀 어렵다. 이게 아마 다른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주식 처음 들으려고 막 용어부터 이게 듣는 콘텐츠 들을 때 아마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저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 모든 투자는 다 물리고 시작하잖아요. 물려야 공부한다. 진리죠, 진리. 한번 물려보시면 아마 공부가 쏙쏙 더 잘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코인 가지고 뭐 몇십억을 벌었네, 몇백억을 벌었네 이런 사람들 막 좀 인터뷰도 나오고 무기명으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 주변에서 좀 보셨어요? 아니, 나도 정확히 그분이 이제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되게 아마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사람일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제가 만났던 사람이. 저는 약간 김서준 대표 아니야? 김서준 대표라고 해시드라는 블록체인 VC 하는 있는데 그 김서준 대표가 저는 제일 많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김서준보다 더 이분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만났는데 되게 그냥 저보다도 어리세요. 약간 되게 그냥 되게 나오셨더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네, 밥 먹으러 나왔는데 그냥 되게 편하게 나오셨어. 네. 편하게 나왔어. 원래 저기 슈퍼개미들 다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다녀요, 여의도 이렇게. 네. 근데 편하게 나와서,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 아무튼 이분이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있었던 무슨 법학회니 이런 데를 해가지고 무슨 재단을 만드는데 약간 도네이션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나오신다고 했길래,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그래서 되게 의외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진짜 부자가 맞나라고 했더니, 그냥 그 유유히 밥을 먹은 다음에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뭐야 그게? 집이 네. 시그니엘. 네. 아니 뭐 그거야 뭐 아무튼.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초창기에 엄청. 그 마운트곡스라고 2014년에 터졌던 세계 최대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도 있었대요. 그때도 있었대요. 그럼 거의 뭐 한 7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초창기에 투자한 금액도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뭐 한 몇백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지금 뭐.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돈 되게 많이 버셨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더리움이 아까 다오 사태라고 해킹은 아니고 약간 버그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오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포크가 일어났어요.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했죠. 왜냐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뭐 몇천 원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막 비트코인 망한다 그럴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손절을 해가지고. 그때는 비트코인 망한다 소리도 안 나왔어. 언론에 그냥 아무 얘기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자기는 이더리움을 정말 쓸었다고 다 쓸어서 사들였는데 당시 그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딱 다오 사태 터지고 나니까 딱 입 싹 닫고 아무도 이더리움 쳐다도 안 보는 거 보면서 야, 나는 너무 약간 황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이더리움을 몇천 원 단위로 했을 때 거의 다 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코인 투자의 진리는 뭐예요? 그냥 믿는 자 흥하리라 막 이런 뜻이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사서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거의 어떤 교환 가치를 본 거예요? 뭐 이분은 뭐 미래를 본 거죠. 현존하는 코인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여기 셀 수 있어요? 뭐, 셀 수는 없는데, 대충 이른바,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 뭐 이런 그 데이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정보. 대충,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들은 대충 거기 올라와요. 한 2만 개쯤 돼요. 종류가? 근데 그게 거기 안 올라온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텐데, 일단 거기 올라온 것만 보자면 한 2만 개쯤 돼요. 근데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코인? 저도 그냥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말하면 코인은 아니고 이제 토큰이 되는 거죠. 토큰이. 왜냐하면 메인넷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까 그 메인넷을 활용해서 뭘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지금 메인넷으로 메인넷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찍으면 그냥 몇 번의 작업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ERC20이라는 그 표준이 있거든요. 그 표준으로 해가지고 ERC20 토큰을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대요. 그럼 찍어서 그럼 선배도 알고란 코인 만들 수 있는 만들 거예요? 수 있죠. 그럼 누가 사? 우리도 와이스트릿 코인 만들 수 있고. 있지. 근데 누가 사?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러면 그걸 누가 사주고 안 사주고의 기준이 뭘까?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차익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되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도지코인이 되게 황당했잖아요. 그게 코인베이스 상장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도지코인 처음에 시작은 장난처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제가 비트코인 코인 투자를 하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철학적인 질문을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커뮤니티가 믿으면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지코인에 대해서 왜 그러면 가치가 생겼냐 보면 그 도지코인을, 밈코인을 활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이나 가치가 없을 뿐 무형의 믿음으로 인한 일종의 그것도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화폐도 사실 가치가 어딨어. 보장화폐가. 그렇죠. 없죠.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지? 이거 고란 코인. 만약에 이 고란 코인에 대해서, 야, 이 고란 코인은 뭔가, 정말, 기념품이라고 치면, 나 이거는 갖고 싶어. 내가 기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졌어. 그럼 고란 코인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고란 코인 가지고 나중에 뭐 이더리움이랑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교환 가치가 생겨나는 거고. 아까 현존하는 코인 종류가 한 2만 개가 넘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러면 자체 블록체인을 기술을 갖고 있는 것과 메인넷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율이?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 메인넷이 있는 체인들을 이제 레이어 1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메인넷이 있는 걸 레이어 1. 레이어 1 코인. 그게 보통 이더리움이고 일단
그 코인은 비트코인과 그 외에 이렇게 일단 분류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아마 절반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뭐 한때는 거의 그냥 비트코인 이꼴 코인 뭐 이 정도였으니까 압도적이었으니까 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가장 처음에 생긴 코인이고 비트코인 그 자체로서 이미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 느낌으로 얘는 좀 약간 분류가 따로 되고 있어 지금. 얘 말고 그 밑에부터 2위부터 보자면 이더리움부터 보자면 각각 코인마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 가운데 이더리움이 목표라는 건 뭐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플랫폼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을 지향하는 게 처음에 나왔던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이 뭔가 문제가 있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비싸. 아까 가스비가 엄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더리움을 넘어서겠어. 이더리움보다 속도는 훨씬 빠르게 가스비는 수수료는 싸게 하겠어 라고 나온 코인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카르다노, 뭐 솔라나 그리고 뭐 테라 뭐 이런 애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메인넷을 달고 나오는 거죠. 카르다노, 솔라나 이런 애들은 이제 메인넷이 있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그렇게 해서 뭐 솔라나 기반으로 한 또 무슨 맞아요. 코인 아니 무슨 토큰 뭐 이런 식으로도 네. 나오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것들은 그 기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코인이 아니라 그냥 토큰이라고 부르는 게 낫네. 토큰. 이제 고란 토큰, 와이스트릿 네. 토큰 이런 식으로 토큰 하나 만들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맹목적으로 진짜 도지코인처럼 장난으로 만드는 코인도 계속해서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야? 장난으로 만드는 토큰. 그러니까 도지코인 말고 되게 많아. 되게 토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도지코인도 자기 있어. 메인넷이 있어. 그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라이트 코인에서 코드를 좀 따와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메인넷이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죠. 그 도지코인 말고 그 이른바 한때 코인판이 개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시바이누, 사모예드, 뭐 앨런 도지, 뭐 다 개 종류별로 진짜 개판이네. 그런 코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지코인이 저는 그래서 밈코인은 야 밈코인 하나면 됐지 나머지는 다 그냥 가짜 아니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도지코인 말고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11인가 12 메이저가 돼버렸어요. 완전. 이것도 역시나 내가 말했죠. 그 커뮤니티가 그냥 믿고 쓰면 그냥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쓸 데도 없잖아요. 아니요, 뭐, 이른바 무슨 영화관에서 받아준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용처들이 생기곤 있어요. 그러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누구냐, 리처드 브랜슨이라든지 뭐 유명 인사를 이제 따라하는 뭐 밈코인을 만들면 또 막 사람들이 열광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면서 코인 가격이 약간 좀 출렁출렁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F 일론 이런 코인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를 욕하는 코인. 그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반대로 가는 가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적정 가격 혹은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의 흐름이 뭐 앞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 같다 아니면 좀 약세장에 접어들 것 같다라는 보는 지표들은 다 있죠. 보면은 뭐 고래들 지갑에 지금 비트코인의 물량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거래소 안에 있던 비트코인이 밖으로 나오느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코인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측정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트랜잭션과 그걸 비교하면은 뭐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단기제로 요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요걸로 가격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과거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차트를 보게 되고 저는 계속 이것만 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고민이 위믹스랑 그다음에 위메이드 게임 안에 있는 흑철 또 그걸 바꾸는 뭐 드레이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슬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드레이코랑 위믹스의 교환 가치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최근에는 드레이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또 문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며 무슨 기준으로 이게 고평가된 거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가격은. 그러니까
그리고 가치 말고 그냥 가격만 보면 돼요?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 생태계가 커지면 가치가 커지는 거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게임들 뭐 한 100종류를 이제 줄 세운다고 하니까. 여기서 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코인은? 아니 뭐 같이 이거 따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디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되게 뭐 이렇게 약간 빗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 대출 플랫폼도 있고 아니면 예치하는 플랫폼도 있고 보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디파이를 맨 뒤에 다루려고 했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디파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합시다. 자, 디파이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탈중앙화라는 거고 중앙에 뭐 은행이 있건 정부가 있건 그게 아니라 중앙 없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는 건데 그걸 일단은 디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금융이에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디파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엄청 많다면서요? 디파이가 아까 탈중앙 금융이라 했잖아요. 네.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심지어 디파이 향 무슨 뭐 대출이 있고 디파이 향 뭐 거래소가 있는 거고 디파이 기반의 뭐 보험도 있는 거고 디파이 기반의 일종의 헤지 펀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죠. 금융이 그냥 다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뭐 디파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중앙에 어디 은행 없이 내가 그냥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자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일단 정부한테 라이센스를 받죠. 네.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이 뭐예요? 수신. 예, 수신.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예. 수신이 되잖아. 네. 이게 은행은 라이센스가 받았으니까 수신은 기능이 있는 거고 은행이 아닌 다른 곳은 수신이 없는데 수신을 해가지고 유사 수신으로 걸리는 거고. 그렇죠. 불법이죠. 수신을 해요. 수신 받아가지고 그 수신의 권력은 누가 주느냐?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네. 그거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중앙화된 주체가 수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내가 여기다 공급을 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자들이 다 그냥 탈중앙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비트코인이 있는데 당장 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좀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세요. 네, 맞아요. 대신 나한테 이자를 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중개하는 업체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개하는 게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 플랫폼 안에서 그냥 돌아가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특정 거래소에 지갑을 놓고 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놓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누가 아니 여기 내 지갑 안에 있는 그 비트코인을 이 프로그램으로 옮겨야지. 이 프로그램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야죠. 그러니까 디파이가 가능한 지갑으로 옮겨 놓으면 디파이가 가능한 지갑이 아니고 그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 예금을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플랫폼 안으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지. 일종의 그 풀 안에 내 코인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다른 거래소 요 지갑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 풀 안에 넣어놔야 그 안에서 이거는 디파이 용도의 코인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알아서 여기서 누가 가져다가 서스고 했으면 알아서 뭐 이자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보험도 되고 뭐 투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거를 디파이 투자라고 해요? 거기다 일단 그 풀에다가 내 코인을 담가놓는 행위가? 아니 그 디파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충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일단 유동성 공급을 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수수료나 뭐 보상을 이제 먹는 거 요거가 이제 가장 뭐랄까 보편적이고 근데 디파이에서 청산 어떻게 당하냐? 청산? 제가 아까 청산 당했다고 했잖아요. 초반부에 선배가 디파이 했다가 청산 당했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선배는 이제 레버리지는 아니었고 디파이를 좀 크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정확히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BTC를 맡겨요. 그 다음에 10,000테더를 갖고 와요. 그래서 만 테더는 뭐예요? 그러니까 $10,000라고 보시면 돼요. 테더가 뭐예요? 테더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가치가 일정한 코인이 있어요. 그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가치가 일정한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옛날에 금 본위제 이렇게 딱 페그를 시키듯이 1달러에 뭐 1 USDT 무슨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요만큼 변해 똑같이 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매칭을 시켜. 그게 뭐냐면 이게 테더 USDT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원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코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싶어요. 네. 내가 그러면 달러를 갖고 와. 데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100어치 해주세요라고 해서 $100를 맡겨. 그러면 데오 발행사가 저한테 100 USDT를 줘요. 그럼 이 발행사는 뭘 먹고 사느냐? 수수료 그냥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간 이제 뭔가 야료가 생기지.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 지갑에, 그러니까 내 계좌에 $100가 있어야지 100 USDT만큼 발행이 되는데. 수수료만큼이 항상 오차가 생기니까. 아니, 수수료는 괜찮아. 수수료는 그건 문제가 아닌데. 네. 이것들이 $100가 안 들어왔는데 100 USDT를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맡겨놓는데요? 그 발행사가 문제가 뭐냐면 감사도 받지 않고 무슨 정부에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달러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실제로는 $100가 안 들어왔는데 지들이 $100를 발행을 해.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금 본위제는 뭐 연준 무슨 은행 지하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금만큼의 달러만 발행을 이게 확인이 됐는데 거기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 발행사 일일이 우리가 다 따져볼 수가 없으니 네. 만약에 뭐 은행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 감독기관의 규제에 따라서 뭐 분기마다 뭐 실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USDT라는 곳을 발행한 곳이 테더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 테더사가 2017년에 그 이른바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얘네가 발행을 해가지고 뉴욕 검찰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벌금 내고 그냥 거의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계속 리스크였고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지? 디파이 얘기하다 나왔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디파이 하게 되면 내가 맡기잖아요. 네. 맡기면 여기서 내가 $10,000 USDT를 이제 했어. 네. $10,000가 이제 나한테 생긴 거잖아. 네네네. 그럼 요 $10,000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 또 수수료가 나와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예치를 하면은 보통 이자가 한 뭐 12%, 뭐 13%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렇게 이제 굴리고 있다가 제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약간 레버리지 쓴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 네.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000를 내가 갚아야 돼요.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진콜이 와요? 뭐 아직 콜이 안 오고 그냥 알아서 청산돼요. 전화 안 와. 증권사에서 전화 안 와요.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썼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대출 받아서 일종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예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굴리고 있었어. 네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 네. 근데 담보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네. 내가 빌린 걸 갚아야 돼요. 청산 안 나가려면. 근데 제가 그때 썼던 방식이 뭐냐면, 아픈 기억이라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었어. 너무나 강력하게. 뭐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변동성이었죠. 변동성. 그걸 내가 2017, 18년을 그걸 까먹었어. 계속 올라오기만 해가지고. 네네네.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 여기다 채워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돌려막기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네네네. 그러면 다시 또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대출 받아. 그러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또 비트코인 사가지고 다시 넣어. 그러면 다시 이제 담보금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땐 돌려막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한번 펑크가 난 거죠.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급락을 해서 제가 여기 받았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를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사가지고 담보로 넣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갚아야 되는데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갚는 와중에 체인이 다운이 됐어요. 아까 그 용어 중에 뭐 하나 있었는데 펜딩. 펜딩이 아니고 그때 그냥 뭐 다운이 됐어. 그때 제가 이용했던 거는 BSC 체인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그게 다운이 되는 바람에 청산이 일어난 거죠. 가격이 왜 5월 달에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급락이 뭐냐면 이 디파이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의 충격이 와가지고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마진을 작게 잡은 사람들은. 청산을 불러가지고 이게 규모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증시에서 반대 매매 때문에 한번 시장 무너지듯이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5월 붓다빙 때 그랬어요. 딱 반년 전이구나. 왠지 그날 라디오 출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저 지금도 디파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용감한. 용감을. 오, 대박이다. 그 제가 그때 꽤 많이 돈을 날렸어요. 청산당에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보다 이제 돈을 날렸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올타임 하이를 어떻게 찍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수익이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냥 바이 앤 홀드만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디파이에 눈을 뜨고 나서는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가격까지 오르니까 굉장히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여러분은 요거 이론만 알고 계시는 걸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체험을 하신 분의 맞아요. 간증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네. 근데 선배가 좀 과감한 면이 있더라고. 저는 모든 투자 자산에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 그거 MDD라고 하잖아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MDD. 저는 MDD가 거의 99예요? 거의 뭐 그런 것 같아. 뭐 막 가치 투자하고 막 BPS 따져보고 막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인이 되게 뭔가 못 믿을 자산이고 이건 자산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거라서 저도 그래서 코인 투자를 거의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이나 투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 가격만 있지 가치는 없다. 그거를 이제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여튼 돈 벌면 장땡이지. 뭐 아까 원효띠인지 아저띠인지 이제. 자, 되게 중요한 걸 이제 다 물어봤네. NFT 들어갈까요?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워낙 NFT는 최근에 증시에서도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전에도 NFT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가 한 두세 번 좀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 코인, NFT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면 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이제 디지털 금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금.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그야말로 금이기 때문에. 맞죠.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금이 그렇죠. 예. 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닌 거고. 이건 이제 얘는 차치하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오자면, 이더리움은 그 체인에다가 그 비트코인 체인과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의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스마트폰이 있죠. 네. 여기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자,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앱들을 보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죠.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없죠. 그 OS가 구동이 된다는 것만 알고 이게 iOS다, 안드로이드다 그것만 알고. 맞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가 왜 의미가 있나요? OS가 왜 의미가 있어? 이 위에 앱들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탈중앙화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야 돼요. 그 앱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이라는 말을 붙여서 디센트럴라이즈해서 D앱이라고 불러요. 그 D앱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플랫폼 위에서. 이더리움이 처음에 나왔을 때, 플랫폼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D앱이 뭐냐라고 보면 ICO예요. 아까 제가 모든 대부분의 코인들이 토큰, ERC20이라는 토큰으로 발행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자금 모집선을 쓴 거예요. ICO를 했으니까 2017년에. 그거 말고는 이더리움 플랫폼 쓰이질 않았어. 근데 2017년, 18년에 ICO가 막 사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ICO 자체에 대해서도 막 회의론이 막 일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플랫폼이라며. 근데 ICO밖에 못해? 자금 모집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약간 공격을 당했죠. 네. 그러고 있다가 2020년에 부각된 게 바로 디파이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금융이라는 앱이 얹어진 거죠. 그 금융의 형태는 대출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금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이제 헤지펀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처음으로 내가 플랫폼이야 라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저는 디파이의 탄생이라고 봐요. 그러고 있다가 올 상반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한 5월, 4월부터
두 번째 킬러 앱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디파이보다 이게 더 확실한 킬러 앱 같아. 그게 바로 NFT예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되고 있어요. NFT가. NFT도 ICO, 디파이처럼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D앱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NFT는 사실. 이더리움 말고 다른 기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코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은 게 이더리움이니까. 아까 ICO 할 때 자금 모집할 때는 ERC20라고 했잖아요. 네. NFT는 ERC721이라는 규격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이면. 711? 721. 이건 뭔 차이예요? 이게 721, NFT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ERC20은 똑같은 규격의 코인을 뭐 10,000개, 다 굉장히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논펀저블 토큰이잖아요. 논펀저블. 네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 같아요. 왜냐면 디파이만 해도 되게 어려운데 NFT는 지금 다 알잖아, 사람들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이더리움이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쟤 진짜 플랫폼 맞네. 가치 있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라나라는 게 있어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솔라나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한 플랫폼 체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뜨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들이 뭐 속도가 더 빠르네. 맞아.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는 건데. 이 플랫폼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위에 앱들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킬러 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인터넷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냐라고 보면 이메일이라는 킬러 앱이 나오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서로가 쓰게 되니까. 저 인터넷. 친구가 쓰고 있고 이 친구가 쓰고 있는데 내가 안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더리움이 아까 제가 수수료 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이제 발행을 하려면 NFT를 발행을 하는 걸 이제 전문용어로 민팅이라고 하는데. NFT 발행을 민팅이라고 하죠. 민팅을 할 때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몇십만 원씩 돼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아까 체인에서 쓰는 거. 그게 이제 코드가 복잡할수록 요게 가스비가 비싸져요. 누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이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NFT가 되게 대중화됐는데 이더리움 한번 민팅하려니까 너무 비싸서 뭐 이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싼데 이러는데 그때 솔라나가 짠 하고 나타나면서 자 우리 기반으로 해서 NFT 한번 발행해 보세요. 솔라나는 싸게 발행할 수 있다. 거의 몇백 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수수료가 나가나? 이게 약간 인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싸고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솔라나가 급부상한 거예요. NFT 플랫폼으로. 그러면서 솔라나 가격이 연초만 해도 1달러였나?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200달러. 20만 원대 중후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재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랫폼으로서는 이더리움이 제일 강자입니다. 제일 세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지금 안드로이드 OS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앱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다운받아서 쓰게 되고 또 그렇게 팔리고 있는 게 카카오톡도 되고 네이버 앱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NFT라든지 아니면 디파이 다른 이제 토큰들을 보면 그냥 처음에 자 이제부터 이거를 사시려면 이더리움으로 사셔야 돼요. 솔라나로 사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거든요. NFT가 발행이 됐잖아요. 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됐어. 네. 그럼 이 NFT는 이더리움 기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건 하여튼 뭔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테고. 지금 제가 아까 솔라나가 막 되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래량으로 보자면 오픈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오픈시는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오픈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솔라나, 테라 이런 데서 나온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마 이더리움하고 폴리곤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이제 잡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어떤 기술 기반이 되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코인은 그러면 더 다른 코인보다는 가치가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얹어져 있는 생태계가 있는 거니까. 그 얹어져 있는 생태계가 커야지 가치가 있지. 그게 많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될수록 이 플랫폼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팔릴수록 안드로이드나 iOS의 가치가 좋아지듯이
그럼 솔라나는 지금 어때요? 그 솔라나 플랫폼이 좀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죠. 그러면- 근데 그래도 이더리움의 아성에는 아직 선배 NFT도 좀 사셨다면서요? NFT 있어요. 아, 역시 빨라. 보여드릴까요? 아, 디파이도 나온다. 우리 저 NFT. 야, 그 혹시 뭐 이상한 원숭이 원숭이는 아니고 네. 이거 제가 왜 샀냐라고 보면 음.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다 물어보죠. 왜 샀냐고. 그냥 이게 뭐냐면 처음에 민팅이 되잖아요. 네. 그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어요. NF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NFT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서 이거 사진 찍은 다음에 이게 이겁니다. 민팅해 주세요. 하면 이게 이거의 진본입니다. 코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민팅이잖아요.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야, 이거 뭐 지워지지도 않아. 지워지지도 않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몰라. 자, 그냥 원래 이런 걸로. 네. 자, 아무튼 실패. 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른바 아까 그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 기반의 NFT는 발행도 비싸고 네. 민팅하는데 되게 비싸다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약간 그 일종의 이더리움 기반의 NFT는 약간 뭐랄까 하이엔드야. 네, 좀 네. 비싸. 네. 예를 들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숭이 아닙니까? 원숭이는 아니고 이제 고인돌 같은 약간 원신. 약간 픽셀로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10,000개가 발행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9개가 외계인이에요. 그 외계인 중에 3,100번이 758만 달러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거 되게 비싸. 거기는 약간 그게 넘사벽이고. 이거는 뭐 무슨 기반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때 청산을 당했을 때 그 청산을 안 당한 코인 중에 루나라는 코인을 제가 들고 있었어요. FX 루나. 루나 코인을 꽤 많이 들고 있거든요. 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그 루나 테라 생태계 기반에 있는 NFT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라 생태계 안에서 있는 NFT는 루나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루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사는데 조금 더 접근성이 좀 좋죠. 그러니까 어디 조금 카드사 코인 뭐 한 18,000원 남아있는데 그 어디 딱히 쓸 데는 없고 그 카드사에서 팔고 있는 몰 안에서 무슨 비누 몇 개 사고 이런 느낌이네. 근데 그래갖고 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NFT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발행이 되잖아요. 그럼 발행할 때는 싸. 이게 IPO 느낌이야. 싸게 받아서 처음에 딱 최초 사서 거래. 그다음에 유통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한 10배, 뭐 20배 막 뛰는 거야. 무야호 샀어야 된다. 무야호. 그래서 샀어요. 예. 샀는데 이게 약간 거품이 꺼지고 뭔가 이게 진퉁과 짝퉁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산 것 중에 민팅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 아, 진짜? 요거는 무슨 기반이에요? 이게 루나 기반? 테라.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이거 3루나에 아마 민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3루나에 민팅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민팅한 거를 한 29인가? 28루나에 팔았어요. 네. 판 다음에 이건 다시 샀어, 내가 10루나에. 잠깐만. 3루나에 사서 28루나에 팔았다고요? 같은 NFT를? 얘네 똑같은 건 아니고. 근데 NFT가 이제 10,000개가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희귀도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아니, 희귀도가. 그러니까 선배가 하나를 산 걸 팔았다는 거 아니야? 제가 산 걸 팔았어요. 제가 산 거를 팔았을 때 제가 민팅을 받은 게 이게 운빨인데 네. 9,000등쯤 받았어요. 그 희귀도가 그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랜덤을 받을 수 있는데 희귀도가 이제 그 레어티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그 특성이 있어요. 그 만든 놈들이 몰래 갖고 있겠지. 그거는 뭐 아주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다. 아무튼. 근데 그 레어티가 이게 운빨이 나서 안 되는지 아무튼 내가 그 이제 루나 불스라고 하는 걸 민팅을 했는데 9,000등쯤 했어. 그럼 그건 별로 시장 가치가 없거든요. 레어티가 이제 떨어지면.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오픈되자마자 팔았어요. 그게 한 29, 28쯤에 팔았어요. 그것도 그러면 몇 배입니까? 거의 맞아. 10배 가까이 먹고. 근데 내가 이게 약간 1,000등쯤 되는 거거든요, 레어티가. 네네네네네. 다시 샀어, 10루나에. 싸게 샀네. 그게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어, 전반적으로. 10루나면 대충 지금 원화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은 3루나면은 한 15만 원에 사서 한 140, 50만 원에 판 거예요? 팔았다가 요거를 다시 샀어. 왜냐면 이걸 들고 자, 있으면. 여러분, 코뚜레가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코뚜레. 예. 아니, 지금 여기서 제일 비싼 거 한번 맞춰봐요. 네네. 내가 산 것들이 있어요. 요거 있고, 이거는 이제, 보세요, 요거. 뭐야, 이게. 여기 보세요.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는 패키지라서. 나무젓가락. 이건 패키지라서, 이게 오픈이 내년에 된대요. 이게 뭐야, 이거 게임 아이템이에요. 게임 아이템 NFT인데. 스타터 NFT? 게임 아이템 NFT인데, 아직까지 이 팩이 오픈이 안 됐어. 이게 내년에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비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잘 모르겠네. 나올지는. 몇 개를 산 거예요? 아, 사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아까 거랑? 이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 이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뭐지? 그 똑같은 플랫폼에서 나온 NFT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이거 팩이에요, 6개, 팩. 7개. 7개를 한 팩으로 산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팩 하나가 있고 이걸 뜯으면 그 안에 이제 그 아이템들이 들어있어. 게임 아이템들이. 아까 요거랑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면? 뭐? 이거랑 이거랑? 이거 지금 팩이고 이거 뜯어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 봉지 안에 카드 한 7장 들어있는 게 찢으면 7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픈이 내년에 된대요. 내년 게임이 알았어. 나오면. 넘어가. 약간... 이 힘없이 있는 남자도 있고? 이거는 뭐 우주인인지 팬더인지. 요건 좀 사람 같네. 예, 팔 길고 다리 짧은 사람. 아무튼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쌀 것 같아? 잠깐만, 이건 어차피 때려 맞추는 거야. 이건 좀 고급지고. 근데 참 우리 배웠잖아. 이게 어떤 그림의 퀄리티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러면 역발상으로 제일 그지 같은 게 제일 비싼 거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될 것 같아. 요거는 조금 뭔가 메시지가 있어 보여. 요거는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야, 이 그지 같은 이게 제일 비쌀 것 같다. 이거. 뭐? 이거. 대박. 맞죠? 멋있어. 여러분, NFT의 세계는 제일 없어 보이고, 제일 좀, 뭐라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이제 종종 쓰는 말로 제일 그지 같은 거. 그게 제일 비싼 거. 맞죠? 그게 제일 비싸.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여러분, 공부했잖아, 우리 Y스트릿 NFT 공부했잖아. 얼마예요, 이게? 이거, 그때 대충 한 40? 40 뭐야? 루나. 40 루나? 그러면 얼마예요? 진짜 200만 원? 그쵸. 지금도 루나 가격은 항상 변하니까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는 이걸, 시장 가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봤을 때. 그쵸, 이것도 나중에 팔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40 루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그 레어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순번이 있어. 얘가 한 1200등쯤 하는 애야. 그러면, 희귀도가. 그러면은, 얘 대충 한 1500등 하는 애 가격을 보면은 얘 가격이 대충 이렇게 약간 뭔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한 40 루나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팔 때는 폭락해 있을 수도 있고 완전 맞아요. 급등해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자, 그래서 얘를 3루나인가에 민팅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40루나? 지금 아마 좀 떨어졌을 거예요. 30루나쯤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걔 좀 비싸 보이는데? 아니야. 그러면 얘가 2루나인가 3루나에 민팅을 했는데 지금 0.5루나. 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이게 다 얘기했잖아. 그 가치는 커뮤니티가 매겨진다고 했는데 얘는 뭔가 커뮤니티 형성이 안 됐나 봐. 나 약간 거의 무지성으로 해가지고. 무지성 매수. 아무튼 신기하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것도 이제 또 NFT를 요즘에 거래하는 플랫폼들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게임사들도 다 한다고 하고. 맞아요. 지금 코인 거래소들도 NFT 거래소 다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 NFT를 어디서든 막 사고 팔 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뭐 물론 A 거래소에서 산 거는 B 거래소에서 NFT 이거 사고 팔 수 있느냐는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체인 기반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루나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루나 코인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에서 만약에 NFT 거래를 한다. 근데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고. NFT 거래소는 보통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랜덤어스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 거고, 아까 이더리움 기반은 오픈시라고 하는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는 거고, 그게 제일 큰 거죠. NFT. 오픈시가 제일 커요.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삼성이 투자한 거예요. 바깥 분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 산 거? 이게 삼성이 투자하는 건데 아까 오픈시는 그냥 아무나 가서 올리거든요. 내가 가서 올려도 돼. 내가 가서 해서 민팅 아무나 해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오이도 막 이렇게 올려도 돼요. 안 사니까 문제지.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슈퍼레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삼성이 약간 투자해가지고 약간 화제를 슈퍼레어? 이름에서 뭐가 확 와닿는다. 여기는 파인아트예요. 여기가 컬렉션을 해요. 그래서 여긴 좀 있어 보이죠? 여기 내려놔주세요. 있어 보이죠? 그림들이. 작품이에요, 여기 진짜. 디지털 아티스트. 이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아트네. 맞아요. 이게 아마 움직일걸요? 움직여요. 이렇게. 이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네. 네, 여기는 파인 아트 쪽이라 가지고 이런 시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미술품을 말 그대로 NFT화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미술품이 아니라 이건 애초에 디지털. 오프라인이 실존하지 않는 디지털로만 나온. 요거는 약간 예술적이죠. 아니 근데 이거를
갖고 있어봐야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뭐 집에 걸어놓을 수도 없고 물론 나중에 저기 뭐 메타버스 세계가 되면 맞아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NFT가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될 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NFT 관련된 그 보관 및 보안 서비스를 준비하는 분이 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 NFT를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술품 불리는 것처럼 NFT를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집에 놔둬봐야 뭐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보관을 해. 그럼 그 업체가 이걸 해서 대여를 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구상하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그걸 왜 대여를 해요? 빌리는 사람은 그냥 이미지 파일 뽑으면 되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해준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가 가방을 짝퉁 가방 들고 다니면 좀 쪽팔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도 진짜가 아닌 그냥 가짜를 만약에 걸어놓고 이러면 쪽팔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니까 진짜. 그게 뭐냐면 지금 트위터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크립토 펑크니 아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NFT를 자기 트위터 이미지와 프로필 이미지와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그 서비스를 한대요.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까지도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서 요즘에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게 되게 비싸게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비싸냐면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찐이야 찐. 인싸. 야, 이더리움 이 커뮤니티에서 내가 인싸지.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근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내가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NFT만 지원하는 그게 나오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짝퉁을 들고 다니면 쪽팔리는 세상이 이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네. 페이스북 친구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데, 내 그 메인 사진에다가 걸작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막 500만 원짜리 NFT를 띄워놓는 것과 남의 NFT를 그냥 복사해서 띄워놓는 건 차원이 다른. 왜냐면 내 친구들이 보고 있고 거래처 사람도 보고 있고 취재원도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백에다가 딱 비유를 하니까 와닿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딱 진품 하나만 NFT화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나폴레옹 사진 일주일간 NFT로 빌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회수도 당연히 완전히 될 테고.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거기다 딱 입력을 해. 10일 동안만 빌려준다라고 그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NFT 한번 사볼까요? 그럼 저도. 이게 아까 말했듯이 유통시장에서 사면 비싸요. 발행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발행시장에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좀 약간 하이프가 좀 꺼져가지고 괜찮긴 한데 한때는 막 민팅 시작 이러면 막 1초 만에 1초 컷 막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좀 과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좀 꺾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 무야호 한번 참여해볼까 했는데. 그 무야호는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누가 낙찰받았는지는 공개가 안 되고 내가 나야 하고 드러낼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여서. 약간 MBC에서 산 거 아니라는 얘기가 들고 있어. MBC 직원이 샀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게 코드를 알면 NFT도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아는 게 아니라 그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지. 지갑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그러니까 그거 알면 훔쳐갈 수 있어요? 내 코인 훔쳐가는 것처럼. 코인도 훔쳐갈 수 있어요? 해킹하는 거죠, 지갑을. 아니 근데 그게 블록체인은 내가 이거를 샀다라는 기록을 여러 블록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해킹이 안 된다라는 건데. 아니 체인이 해킹을 안 당한다는 거지. 내 지갑은 해킹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쓰면 돼요. 지갑 안에 10,000원짜리가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해킹을 안 당한다는 얘기는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위조 지폐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 10,000원짜리 지갑을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소매치기가. 그런 일은 벌어지죠. 디지털에서도 충분히. 간수 잘하셔야겠네. 아까 이상하게 생긴 그 그림도. 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비트코인이 5,000개인가? 네. 있는 분이 있어서 레저라고 해서 네네네. 하드웨어 월렛이 있거든요. 그거는 해킹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드웨어니까. 네네네네. 그걸 해가지고 자기 금고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만 전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그 비트코인 담아놓은 USB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있더라고. 괜찮아. 그 양반 돈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뭐 코인의 아주 기본 용어부터 NFT 실전 투자까지 해서 저희가 그 가치 투자, 가치 구독을 지향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대로 가치 투자를 배웠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의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지금 MZ세대나 아니면은 지금 이른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열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가짜다, 사기다, 신기루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두고. 네. 맞습니다. 제가 2017년에 그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손절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진짜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